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주요 대학병원 응급실의 경우에 포화 상태를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YTN 취재기자가 서울대병원과 강원대학교 병원에 나가 있습니다.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김평정 기자. 네, 서울대병원입니다. 네, 보건의료 위기 단계, 지금 최상위 단계로 올라간 거죠. 네, 정부는 오늘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가장 높은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올라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해 범정부 대응이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중증 응급수술이 지연되는 병원을 파악해 공보위와 군의관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교적 가벼운 증상의 일반 진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합니다.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외부 의사와 시니어 의사 등을 한시적으로 채용해 의료 공백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네, 전공의들의 사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제 기준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8,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나오지 않은 전공의는 7,800여 명입니다. 조사 대상 100개 병원에서 자료 제출이 부실한 6곳이 제외된 결과여서 이탈 규모가 줄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말까지 정부가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전공의들과 행동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에서 구성 중인 상급 종합병원 비대위와 함께 움직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형 병원의 진료 공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진이 부족하자 이른바 빅5 병원에서 수술이 지연되는 비율은 30에서 많게는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응급실도 거의 차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중형 병원 이하로도 연쇄적인 과부하가 빚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수도권 지역 의료 사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도 대형 병원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엔 전공의 집단 사직이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강원도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대 병원입니다. 네, 강원 지역에도 전공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87%, 그러니까 87%입니다. 강원도 내 이거 강원대 병원을 포함해서 이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은 전공의들이 수련할 수 있는 병원이 모두 9곳이 있습니다. 이 9곳의 전공의를 모두 합치면 많진 않지만 385명. 그런데 이 385명 가운데 336명 이 레지던트와 인턴 등이 모두 사표를 내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당연히 이 비상 진료 체계가 작동이 되고 있고 수술 일정들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응급실입니다. 제 뒤에가 대학병원 응급실인데요. 당장 이제 전문의들이 투입돼서 이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진료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네, 응급실 뺑뺑이라고도 하죠. 이 당뇨 괴사 환자가 수백 킬로를 떠돌다 진료를 받기도 했고요. 머리를 다친 환자가 응급실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빙판길 낙상 환자가 응급실을 찾는 걸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허리를 다쳐 걷지 못해서 119에 실려온 중년 여성이었는데요. 엑스레이를 찍는 것조차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만약 지금 누구나 대형 병원 응급실에 오면 이런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지금 상품밖에 안 계셔서 대기시간 3-4시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3-4시간 걸릴 수 있다고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먼저 가보시겠어요? 거기서 엑스레이는 가능하세요. 예, 의사 부족 사태가 현실이 됐는데 지방의 경우 의료 대란이라고 불릴 정도입니까? 네, 물론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저희 YTN 취재진들이 지난 월요일부터 이 사태를 계속해서 취재하면서 매일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장시간 기다린다든가 수술이 지연되다든가 그다음 처치를 받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등 이런저런 크고 작은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를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증 환자, 그러니까 생명이 이독한 환자가 수술을 못해서 받지 못해서 그런 경우는 외래 진료가 중단되는 사태나 아예 취소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직 아닙니다. 또 개원이들이 집단 휴진한 사태까지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원래 이 지역은 수도권과 비교해서 의료 현실이 열악하고 불균형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 목숨이 위중하거나 대형 수술이 필요한 중환자들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이른바 5대 대형 병원을 많이 찾았습니다. 때문에 전공의 공백에도 정말 위중한 환자가 진료를 못 받는 사례는 지역에서는, 지방에서는 쉽게 찾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 지역마다 대형 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권역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 등이 정상 운영되지 않으면서 연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지자체 주도로 비상진료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환자 쏠림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곳 강원도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분산하고요. 경증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서 중형병원에 새로 24시간 응급실을 꾸리고 있습니다. 보건소 휴일 진료에 나서거나 군병원 응급실도 개방하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나 물론 임시 방책입니다. 인력 자체가 부족한 만큼 남아있는 의료진이나 환자나 모두 피로감이 큽니다. 네, 앞서 김평정 기자 말했듯이 이 보건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 병원 현장에서는 더는 참지 못하고 더는 견디기 어렵다, 이런 하소연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평정 지환 기자와 함께 지금 이 시각 현재 의료 현장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두 기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업무가 늘어난 간호사들이 대리처방 같은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 간호사들의 피해 신고 사례 154건을 공개했습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된 곳은 상급 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고 일반 간호사가 72%인 반면 임상 간호사, 다시 말해 PA 간호사는 24%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체열이나 심전도 검사, 수술 보조나 봉합수술 등 전공의들이 맡고 있던 업무를 떠맡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초진 기록지나 진단서 등 각종 의무 기록을 대리 작성하거나 심지어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 처방에 내몰린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의사 집단 행동에 따른 피해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하루 동안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한 피해 신고 센터에 40건의 추가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사례는 수술 지연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거절이 6건, 진료 예약 취소가 4건 등이었습니다. 앞서 접수된 피해 사례까지 합치면 나흘 동안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 189건으로 2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을 상대로 본격적인 의대 증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4일까지 2025학년도 학생 정원에 관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우선 고려하되 대학별 수요와 교육 역량,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원 배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집단 사직에 나서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을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가 의료계 파업 문제로 의협과 전공의협회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도 오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압수수색은 언제 진행된 겁니까? 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최초 게시자를 추적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9일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병원에서 나오기 전 병원 전산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조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전공의 파업과 관련한 첫 강제 수사입니다. 해당 커뮤니티 게시글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병원 전산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조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해당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최초 작성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추적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커뮤니티 운영업체는 오늘 입장을 내고 지난 19일 게시자 정보를 알려달라고 경찰에 협조 요청이 있었는데 거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게시자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자 모든 노트북과 임원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 파업과 관련한 고발 사건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민단체가 의료계 파업 문제로 의협과 전공의협회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그제 김태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회장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고발 대상에는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등 6천여 명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서민이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저버렸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이른바 비명 속가내기 논란으로 내홍을 겪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심사 결과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하위 10%에 포함됐다고 공개 반발한 현역 의원들이 대거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발표한 추가 심사 결과 정리해 주시죠. 민주당 공관위는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과 이 당 대변인인 강선호 의원 등 12명을 단수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이 친문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과 김영배 의원 등도 이 단수 추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 여타 비명계 의원들은 대거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위 10% 통보에 재심을 청구했던 박용진 의원은 3인 경선을, 김한정 의원은 2인 경선 대상이 됐습니다. 윤영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이 다른 당내 후보와 예선전을 치러야 합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경선 대상이 주로 비명계라는 지적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비명이고 친명이고 만명이 없다고 첫 번째 회의에서 일부러라도 비명계 후보들을 좀 많이 이렇게 공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 결과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책임지는 안규백 의원은 공개적으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배제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 전 실장이 서울 송파갑 출마 제안을 거절해 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이 전략적으로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한 건데요. 임 전 실장이 공천을 신청한 서울 중성동갑에는 국민의힘의 후보로 결정된 윤희숙 전 의원에 맞서 이 반윤 투사 같은 상징적인 인물이 적합한 후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한 이현주 전 의원 등이 거론되는데 이 안 의원은 일단 많은 전략 자산이 있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임 전 실장의 공천 여부는 다음 주 초 결론이 날 전망인데 이 당내 계파 갈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내 사퇴 요구 등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 앞으로 남은 심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철규 공관위원 사이에 파워게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철규 공관위원 간 이 파워게임 논란은 그제 경기 고양시정에 단수 공천됐던 김연아 전 의원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당내 징계를 받은 김 전 의원이 이 단수 후보로 적합한지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인 겁니다. 이 문제될 게 없다고 밝힌 친윤 핵심 이철규 공관위원과 달리 이 한 위원장은 단수 추천은 이 자신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며 이 공관위의 의결 요청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관위는 김 전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을 취소하고 이 고양시정의 공천 방식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여기에 공관위 내에서 이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의 측근 김대식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이 장 의원의 지역구에 단수 공천한 것을 두고도 이 경론이 있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대상자는 한 위원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장동혁 사무총장과 이철규 의원으로 언급됐는데요. 이 장동혁 사무총장은 의견이 다를 때 토론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 파워게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꼭 그 지역구 말고도 저희 논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체가 공관위가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하지만 의견 차이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니라서 향후 공천 과정에서 갈등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공관위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 운동권 대표 인사였다가 전향한 함은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다만 여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의 상당수 지역구 공천 발표는 미뤄지고 있는데요.
여당 의원 가운데 17표만 이탈하면 오는 29일 처리가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시행이 확정될 수 있어서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3지대 동향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결과를 공개했네요. 개혁신당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발표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는데요. 이 개혁신당이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 측과 갈라서는 과정에서 이 갈등의 한 원인으로 거론됐습니다. 개혁신당의 공천 칼자루를 쥐게 된 김 전 위원장은 본격적으로 후보 물색에 나서며 이 분위기 쇄신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선임하면서 총선 체제로 이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시고 무엇보다도 정책적인 능력 또한 매우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의 공천 내용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오늘 YTN과 통화에서 이 민주당 공천 파열음과 관련해 이번 주말이 지나면 결정이 나지 않을까 한다며 여러 명을 접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에 대비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창당식을 열고 조혜정 국민의힘 정책국장을 당대표로 추대했습니다. 창당식에 참석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이고 사실상 다른 말이 아니라며 국민의힘으로 제시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사람들만 엄선해 비례대표 후보로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을 자처하는 국민의 미래는 헌법상 민주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모체정당 당사에서 창당하고 사무처 당직자가 대표를 맡는 정당이 헌법상 민주정당인지 얘기해보라며 아니라면 위헌 정당이 받게 될 보조금을 어떻게 환수할지 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응천 최고위원은 개혁신당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국고보조금 6억여 원을 이번 21대 국회 회기 중 반납하기 위해 보조금 반환법을 발의한다며 국민의힘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올라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4%, 부정평가는 58%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긍정평가의 2위로는 외교가 17%로 가장 많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9%로 크게 올라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물가가 16%, 독단적, 일방적이 12%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로 전주와 같았고 민주당은 4%포인트 오른 35%로 집계됐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0%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We know the value of voting Democratic when our votes count. It's important that you save your vote for the November election. 네,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연설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차단 조치를 의결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가짜를 진짜처럼 합성한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이 정치, 특히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네, 특히 딥페이크는 제작이 어렵지 않아서 최근 각종 사기 사건에도 악용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해법이 있는지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윤 대통령 가짜 연설 영상이요. 온라인에서 지금 많이 퍼지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영상을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예. 근데 기사들을 보니까 짜깁기 영상이다, 딥페이크 영상이다,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워낙 목소리도 그렇고 네. 전체적인 부드럽게 돼 있어서 딥페이크 기술을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짜집기는 기존 거를 갖다가 조합한 거고요.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요즘에 뭐 제미나이도 그렇고 소라도 그렇고 워낙 AI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서요. 사실 선거가 지금 한참 남았지 않습니까? 50일 가까이 남았는데 한 달 후에 나오는 AI는 지금보다 성능이 또 배 이상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대선 때도 AI 후보들 있었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이번 영상이 굉장히 많이 정교해졌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 무해 법칙이라고 있었는데 그 18개월마다 성능이 2배씩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AI 쪽에서는 1년에 10배씩 좋아진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거군요. 오늘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 요청을 했는데 차단을 의결했어요.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삭제가 되는 겁니까? 사실은 사실 방심위가 하는 것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퍼지는 것이 애당초가 유튜브하고 틱톡에서 퍼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뭐 네이버, 카카오부터 해서 우리나라 SNS는 사실 그런 결의가 되면 즉시 신고되는 순간부터 임시 조치란 걸 취해서 내려버려요. 근데 저도 지금 오기 전에 사실 유튜브 검색해봤지만 이런 데는 계속 그렇죠. 이 글로벌 있군요. 업체들은 단일 기준이 있고요. 우리나라 한국지사는 신고를 받으면 그걸 이제 미국 본사에다 얘기하고 그럼 거기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아무리 패스트트랙 해도 일주일은 걸리고 길 때는 2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뮌헨에서 뮌헨 시큐리티 컨퍼런스를 해서 전 세계 20개 빅테크들이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미국 대선 그리고 우리나라도 3년 있으면 또 대선이고요. 올해만 해도 76개국에서 주요한 선거가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 있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책임 갖고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서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찾는 작업은 얼마나 걸립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히 할 때가 문제인데 정치적 목적으로 했을 때는 개인적인 모니터링 팀들이 좀 있어서 예를 들면은 뭐 유력한 어떤 총선이라든지 이번 같은 게 혹시 자기에 대해서 음해를 하는 이런 영상이 있을까봐 모니터링 요원들을 돌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거기에 걸리지 않으면 이제 근데 일단 걸리면 즉시 신고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효성이 없어요. 근데 삭제하는데 최대 20일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계속 또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리고 문제가 국내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대개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을 하려고 한다. 적대 국가가 프랑스에서 사실은 러시아가 프랑스 대선에 17년에도 개입하고 22년에도 개입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대응하는 법도 만들고 기구도 만들고 미국의 빅테크하고 어떤 협력 체계를 갖췄거든요. 우리도 이제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겁니다. 특히 그렇군요. 김정은 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적대적인 말을 쏟아대고 있으니까. 사후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일단 실효성 자체가 좀 적다고 말씀하셨고 만약에 선거 하루 이틀 전에 이런 영상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파장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일주일 전부터 공표 금지시키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이 가치와 또 충돌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선거 3개월 전부터 이게 판사가 직접 해서 48시간 이내에 이게 명예훼손, 아동 포르노 그리고 선거 개입 이 명백한 허위에 대해서는 즉시 내리도록
그리고 외국과의 어떤 협력 체계를 다 갖췄는데 네. 우리도 이번 기회에 해서 사실은 선거 한 예를 들면 한 달 전부터는 예. 빅테크하고의 어떤 협력 체계를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 다 저게 가짜 사진이잖아요. 예. 저 동영상은 아닌데 예. 지금은 뭐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할 것 없이 이 디페이크 영상이 지금 유포되고 있어서 미국 사회에서도 문제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예. 저건 그냥 단순한 이미지인데 예. 최근에는 멀티모달이라고 그래서 텍스트 넣기만 하면은 보이스, 영상, 예. 이미지 뭐 다양한 저 걸로 오바마 전 다 되게- 대통령 저 가짜 영상이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조인성 씨를 예. 갖다 했던 사기 예. 사건까지 있었잖아요. 이게 워낙 감쪽 같아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저도 전문가로서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뭐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내려달라고 하면 예. 그쪽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틱톡 이쪽도 이제 그쪽 시민단체 또 수당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패스트트랙을 갖다가 명백한 거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으로 하고 신속하게, 한편으로는 예.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나라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가짜라고 예.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밑에다가 어떤 라벨을 붙이는 겁니다. 예. 이거는 가짜일 수도 있다. 예. 그리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 해상도를 좀 낮춰달라고 그래가지고 예. 해상도를 낮추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이 보는 사람들이 아 이거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구나. 지금 조금 생각하는 전에 겁니다. 드렸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톰 크루즈 영화 배우인데 사실은 저게 영화 배우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그 얼굴을 입힌 거거든요. 좀 예. 영상을 좀 더 보시면 나오는데 저렇게 기술이 발전한 겁니까? 이게 사실은 딥페이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예. 우리 작년에 인디애나 존스 5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해리슨 포드가 40대 모습으로 나왔고 그 목소리도 지금 또 보십시오. 40대 모습이지 왼쪽과 않습니까? 오른쪽 사진을 예. 보시면 예. 그거 다 AI로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렇게 합성을 한다는 거예요. 예. 걱정이네요. 그런데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은 이 지금 없는 것 같네요. 플랫폼을 사실은 뭐 우리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은 제대로 된 플랫폼도 아니고 예. 한국에서만 있고 이번에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네. 이게 문제니까 예. 이들이 어떤 글로벌리 어떤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된다. 네. 이게 다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작년에 그 12월에 네. 한미일 그 안보실장 회담에서 예.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겠다. 네. 그런 공동 성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EU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교묘하잖아요. 예. 그래서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해외 사례들도 여럿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런 딥페이크 영상으로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됐을 때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범인을 잡는 게 어려워요. 아. 왜냐면 대개 이제 외국 VPN을 쓰든지 예. 국내에서 만들어도 외국 IP로 들어오고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외국 IP에서 올려놓고 예. 도망가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버리면은 사실은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방법은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인플루언서 계정을 해킹해서 그 사람 계정에서 쫙 뿌려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더 어렵죠. 예. 이거는 뭐 선관위 차원에서도 특별하게 대책을 당장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선관위 입장에서는 제가 보면은 뚜렷한 대책은 없고요. 예. 선관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YTN처럼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인식 제고를 시켜서 딥페이크 영상에 속지 말라고 예. 계속 어떤 계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행안부, 검경, 당국 다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나서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도 한국이 또 우리 IT 강국이니까 예.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한미일이지만 예. 유엔 차원에서 이 딥페이크와 관련된 어떤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빅테크들의 예. 협력을 이끌어내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일단 제도적으로 현재로선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총선이 이제 50일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수용하는 수용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영상들 예. 딱 봤을 때 이제는 이게 진짠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어떻게 분간할 수 있습니까?
사실 기술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방법이 없고요. 그래요? 예, 지금 보면 뭐 워터마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네. 이게 창가방패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불법 영상을 만드는 네. 그러한 AI들이 어떤 다크웹이라고 하는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워터마크 붙일 필요도 없고요. 예. 기존의 워터마크도 기술적으로 즉시 제거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어떤 인식이 제고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공조에 의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거기다 이거는 신고당한 겁니다. 네.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어떤 표식이 닿는 거 그 정도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영상이 유통되는 플랫폼 기업들 있잖아요. 예. 뭐 유튜브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예. 인스타그램 예. 이런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지우는 방법도 좀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EU에서도 그렇고 그들에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주는 법들이 제한이 됐어요. 예. 제한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현재는 아직까지 발효가 안 됐고요. 예.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부로 또 남용되면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예. 이런 어떤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적으로 그리고 기간이라든지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 예.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뭐 정치 선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연예인의 딥페이크 영상 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예. 같은 경우에 이제 얼굴에 합성된 음란 이미지 유포가 된 적이 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 목소리로 민주당 당원에게 투표 거부 동료 전화를 하기도 했고,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투자자 모집 거짓 홍보 영상이 유포돼서 논란이 됐었고요. 앞서 이제 잠깐 조인성 배우, 송혜교 배우 투자 권유하는 거짓 영상 유포. 저 영상 유포 영상을 보고서 이렇게 현혹되거나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사실은 어떤 언론의 미디어에 나오면 국민들이 어디 방송에 나왔어, 예. 신문에 나와서 믿었는데 편집 예. 기능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게 이제 어려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참 언론의 어떤 큰 AI 문제인 것 기술이 계속 같습니다. 발전하기는 하는데 단속하는 기술도 좀 더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그 창가 방패의 싸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암 시장에서 우리가 뭐 대북 제재 아무리 해도 김정은 이 사람 벤츠 수입 받아야나요? 그런 식으로 예. 그게 문제입니다. 직접적인 피해 사례가 이미 있었잖아요. 뭐 예. 조인성 배우, 예. 송혜교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걸 본 투자자들 이제 투자하기 전에 직접 결정하기 전에 검색을 해보고 좀 더 알아보는 이 정도의 검증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우리 지금 뭐 사실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 당하면 예. 바로 하지 말고 예. 그 기관이 직접 확인 전화 걸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향후에 어떤 정부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이게 검증할 수 있는 예. 시스템을 갖추긴 갖춰야 되겠죠. 네, 지금 예. 딥페이크 활용 기술 잠깐 영화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 악용하는 사례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또 기술 발전에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럼요. 아까 어떻게 말씀드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가 더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콜센터 같은 데서 예. 콜센터 같은 데서 하면은 전화하면 대답하러 오는데 예. 또 AI가 사실 나서 가지고서는 친숙한 얼굴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답변도 하고 네. 그렇게 한다 보면 예를 들면 어느 은행 같으면 우리 유명 연예인이 모델로 나서잖아요. 예. 그럼 초상권 받은 거니까 그 사람이 직접 대답하는 형태로 제가 전문적으로 다 상담하고 하면 예. 훨씬 고객들은 편하죠. 네. 그리고 워터마크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예. 페이스북인가요? 최근에 이제 일부 IT 기업들이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 예. 워터마크 찍혀야지만 이게 진짜 사이트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나 봐요. 그게 뭐 제 전공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게 창가방패이기 때문에 워터마크 찍었는데, 찍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제거하는 기술도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무력화시키는 예.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오픈 AI라든지 네.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것들은 워터마크를 찍겠다고 자기가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암 시장에서 네. 돌아다니는 AI에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AI들이 등장해요. 특히 예. 뭐 메타에서 예. 사실은 그 오픈 소스로 이건 지금 오픈 AI를 내놨잖아요. 예. 그거는 인공지능. 누구나 예. 갖다 쓰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뭐 딥페이크 기술이 워낙 발전하고 있는데 단속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소비자 유권자가 현명한 판단, 신중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부가 하여튼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한 엔비디아가 최근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하루 주가가 16%나 뛰었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상승세를 이끌면서 S&P 500과 다우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엔비디아가 하루 전 발표한 실적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보다 2조 원 많은 29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챗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붐으로 1년 전에 비해 매출은 3배, 순이익은 7배나 급증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AI가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더 큰 성장을 예고했습니다. We're at the beginning of a new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n now artificial intelligence. We are experiencing two simultaneous transitions, and this has never happened before. 하루 종일 고공행진을 이어간 엔비디아 주가는 16% 넘게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이 하루 361조 원 늘어나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반도체 설계업체인 ARM을 비롯해 다른 반도체 관련 주들도 덩달아 급등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는 올해 최고의 날을 맞았습니다. S&P 500과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도 3% 가까이 오르며 1년여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Yeah, I mean, look, the godfather of AI, Jensen, NVIDIA spoke, and this is going to fuel the rest of this tech ecosystem from the hyperscale players, Microsoft. You look at Google, Amazon, and others. 엔비디아 지분 3.5%를 보유한 젠슨 황 CEO의 자산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주가 폭등에 힘입어 재산이 하루 만에 95억 달러, 우리 돈 12조 원 이상 불어났습니다. 전체 재산 규모는 92조 원을 넘기며 세계 갑부순위 2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엔비디아가 불어넣은 시장의 기대감이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에 따른 우려마저 덮어버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뉴욕 증시 훈풍을 타고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한때 2,69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63% 오른 2,681.03에 개장했습니다. 장중 최고 2,694.80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속에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오후 들어 기관도 매도 우위로 돌아서며 오후 1시 반 기준 2,67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36% 오른 873.21에 개장해 오후 1시 이후 약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원 내린 1,327.7원에 개장해 1,33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회사인 SK실트론이 미국 생산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투자금을 대출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대출 프로그램 사무국은 SK실트론 CSS가 미국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더 생산할 수 있도록 5억 4,400만 달러, 우리 돈 7,200억 원을 대출하기로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SK실트론 CSS는 미시간주 베이시티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1월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좀 곳곳에 큰 눈이 내리면서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경기 안성시 고산면에 있는 국도에서 덤프트럭과 승합차 등 차량 8대가 연달아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카니발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등 모두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덤프트럭이 빙판길에서 넘어지면서 뒤따라오던 차들이 미처 피하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에서 폭설로 전신주가 넘어져 인근 22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아직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울진군 왕피리 일대 160여 가구가 한겨울 추위 속에 전기가 끊긴 채 고립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왕피리와 쌍전리 일대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제설 작업을 하며 구호품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10분쯤 인천 운서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게차 한 대가 6m 높이의
옹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게차를 몰던 40대 노동자 박모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모 씨는 당시 공사장에서 제설 작업을 하면서 지게차를 몰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은 오늘도 눈이 계속 내립니다. 눈 쌓인 아름다운 산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싶으시겠습니다만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어제도 소방당국이 등산객들을 구조했는데요. 화면 보시죠. 선생님! 다치신 분 계세요? 없어요? 네. 네, 소방대원이 눈을 헤치고 걸어가는데요. 멀리 눈 속에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눈 속에 고립된 등산객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선자령 정상에서 40대 남성 2명, 30대 여성 1명이 폭설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제 강원 산간 지역은 최대 7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상태였는데요. 산을 찾았다가 눈 속에 갇힌 겁니다. 119 구조대는 신고 접수 6시간 만인 오후 4시쯤 이들을 무사히 구조했고 3명 모두 건강 상태는 양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폭설로 탐방로가 눈에 덮여 등산객이 길을 잃고 고립될 위험이 크다며 무리한 산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하늘은 겠지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내일은 일부 중부지방에서만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고은지 캐스터. 네, 난지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 내린 눈이 녹지 않은 곳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렸던 눈이 녹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더 떨어지는 퇴근길에는 젖은 도로가 다시 얼어붙어서 빙판이 만들어지는 곳이 많겠으니까요. 오늘 이동하실 때는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에서는 비구름이 모두 물러나고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호남 내륙과 제주도에만 약한 눈비가 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주말이자 정월 대보름인 내일도 비구름은 계속해서 이 지역에 머물겠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 산간에는 모레까지 최고 10cm의 눈이 더 이어지겠고요. 전남 지역에서는 내일 오후에도 5mm 안팎의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 중부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 대구 1도 보이겠는데요. 밤사이 떨어진 기온에 오늘 낮 동안 녹았던 눈비도 다시 얼어붙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7도, 전주 8도 예상됩니다. 이 정월 대보름인 내일 밤 보름달이 잘 보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모레까지 전국 하늘이 흐린 가운데 남부 곳곳에는 비구름이 머물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저녁 보름달은 일부 중부지방에서만 구름 사이로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내일까지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네, 어제 발표됐죠. 한화와 8년 170억 원에 계약한 유현진이 계약 발표 하루 만에 팀의 스프링 캠프가 차려진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했습니다. 네, 조금 전 선수단과 상견례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현장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이 시각 오키나와 고친다구장에서 훈련에 돌입한 유현진 선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YTN을 통해서 가장 먼저 지금 보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오늘 아침 8시에 비행기로 일본 오키나와로 출국을 했고요. 사실 새벽부터 이동을 했기 때문에 피곤할 만도 한데 선수단에 합류하자마자 곧바로 훈련에 돌입한 겁니다. 네, 바람이 좀 불고 있나 봐요. 여유로운 표정으로 공을 주고받고 있네요. 류현진 선수 오늘 공항에서 출국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오늘 느낌이 괜찮으면 바로 불펜 피칭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는 개인 훈련을 해왔는데 실내에서 투구수를 65개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네,
한화 팬들을 기대가 크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당장 한화 개막전 선발로 거론이 되고 있죠. 그런 만큼 최대한 빨리 몸을 만들기 위해서 도착한 첫날부터 강행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예. 지난 2013년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고요. 어제 한화와 8년 170억 원의 초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KBO 리그에 복귀한 겁니다. 네, 유현희 선수 오늘 훈련을 마친 뒤에 현지 취재진과 곧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그 인터뷰 현장도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4월 총선 이제 47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총선 관련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총선 지역구 후보 결정을 위한 1차 경선을 진행합니다. 수도권과 충북, 충남, 제주 등의 지역구 19곳이 대상인데요. 서울에서는 양천갑, 동대문갑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1차 경선 결과는 모레, 그러니까 25일 발표되고 26일부터는 다른 지역구 25곳에서 2차 경선이 진행됩니다. 경북 경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TK 현역 가운데 처음으로 4월 총선 불출마를 공개 선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역에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는 상황에서 당내 경선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분열을 봉합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 22대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의 지역구인 경산엔 현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대상으로 통보받았다면서 공개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당내 경쟁자들과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우선 박용진 의원은 서울 강북을에서 다른 원외 인사 후보 2명과 윤영찬 의원은 경기 성남중원에서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과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 을에서 비례대표인 김병주 의원과 2인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충북 청주 상당에서 원외 인사와 예선전에서 맞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명계와 주요 당직을 맡은 현역 의원들을 경선을 치르지 않는 단수 후보로 추가 공천했습니다. 원내대표를 역임한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의원과 강북갑 초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또 서울 영등포을 3선의 김민석 의원 등 친명계 의원들이 기존 지역구에서 다시 공천장을 받게 됐습니다. 대변인을 맡은 강선우 의원, 서울 강서갑, 원내수석 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은평갑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당 공관위는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 구로을의 윤건영 의원 등 일부 친문계 인사도 단수 공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뇌물수수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지역구인 서울 마포갑이 전략 선거구로 지정돼 사실상 컷오프가 되자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라고 꼬집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노웅래 의원과 노웅래 의원의 범죄 혐의를 쭉 알려주고 이재명 의원과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를 쭉 알려주고 둘 중에 누가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둘 다 감옥에 가야지 왜 국회에 가냐라고 저는 대답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의 단식 농성에 대해 그런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고 바뀌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두가 갈 수는 없는 길이고 과정을 거쳐서 결국 선수는 한 명으로 선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판단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고 판단의 절차와 주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소되었다고 결정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인정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뭐 절차상 무엇이 잘못되었다, 그 실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아마 특정한 사실은 인정을 본인이 하시고 계셔서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내 비명계의 공천 반발과 관련해서 0점 받은 의원도 있다고 언급한 걸 두고 이번 총선 국면의 최악의 장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기가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현역 하위 20% 의원들의 평가 자료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말을 손바닥 뒤집듯 했다면서 참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어제 임 위원장을 만나 현역 하위 평가 내용을 열람하게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그러나 오늘 6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하위 20% 의원들이 요청하더라도 관련 당규에 따라 평가 내용을 일체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혁신당이 당의 총선 후보 공천심사를 주도할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 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모시게 됐다며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 국민에게 선보이는 공천 업무에 신속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거대 양당 비대위원장을 거치면서 항상 선거 승리를 이끌어왔고 이기는 공천 방법을 알고 있다며 공관위원장은 당연히 전권을 행사하는 자리라고 부연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차질이 커지면서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수습본부가 아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의료 공백 위기 상황에 대처하게 됩니다. 우선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되 중증, 위급 환자의 이송을 지휘하는 광역 응급상황실 개소를 앞당겨서 다음 달 초 4개 권역에서 가동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습니다. 응급실 24시간 운영 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합니다. 또한 중증, 위급 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 응급 상황실을 3월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하여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여 국민들께서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아직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신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의료계의 집단 행동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억에 상처를 남기고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낸 의대생이 10,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부는 휴학을 철회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가 파악한 결과 어제 하루 12개 대학에서 추가로 49명이 휴학을 신청해 나흘 동안 휴학계를 낸 의대생은 11,827명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제 의과대학 한 곳에서 학생 346명이 휴학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전국 40개 의대에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모두 11,481명으로 전체 의대생의 61%에 달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 휴학에 대해 어떤 사유로도 단체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의과대학 40개교 부총장과 의대 학장 등 관계자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이 동맹 휴학 결의를 거두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환자들 상황은 어떨까요? 예정됐던 입원 치료가 취소돼 이틀 연속 대구와 서울을 오가며 외래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애타는 암 환자들의 이야기를 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정모 씨는 난소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의 항암 치료를 위해 이틀째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보통 2박 3일 입원 치료를 받는데 갑자기 변경돼 외래 진료처럼 하루 만에 주사를 맞고 돌아가야 합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입원 상태로 치료를 진행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사전 안내도 하지 않아 첫날은 치료도 못 받고 그냥 돌아가야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하는 생계에도 지장이 생기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왕복 500km. 한 번 오갈 때 6시간 넘게 운전하는 수고로움은 참을 수 있지만 아내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더구나 다음 치료 일정은 또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도 대구도 복귀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항암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고열이나 설사 이런 게 집에 가서 나타나면 어떨 방법이 없어요 지금. 경기도 안양에 사는 송모 씨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급성 백혈병에 걸린 남편이 세포 이식 수술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항암 치료 일정이 느닷없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밀릴 수 있으니 조금 미리부터 대기를 걸어놓자, 병실을. 이런 상황인 거고, 이식센터에서는 언제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파업이 계속되고 하니 그거를 확실하게 말을 못하겠다. 하루라도 빨리 수술받고 싶지만 의료계 집단 행동이 길어지면 남편의 치료 일정도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단체들은 환자들의 생명을 인질로 잡아서는 안 된다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종착점이 없는 인질극을 벌이면서 그 안에 있는 인질 잡혀 있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는 이게 언제 끝날지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그 안에 갇히면서 생업조차도 지금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의료 현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환자와 보호자들은 언제쯤 정상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지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현지 경찰관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또 다른 경찰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잇따른 비위에 경찰의 기강회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또 최근 할머니와 어머니를 상대로 끔찍한 일을 벌인 존속살해 사건도 잇따라 충격인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건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서울경찰청 소속 20대 경사라고 하는데요. 일단 앱으로 아동 청소년 여학생 10대 여학생을 만났고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영상까지 촬영했어요. 예, 어떻게 봐야 돼요? 왜 그러니까 성관계한 것도 잘못됐고 영상 촬영은 더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경찰로 채용될 때 그리고 예. 특히 경찰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범죄고 이것이 분명히 처벌받을 수 있고 단속된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 거고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경찰의 성범죄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봅니다. 사실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형태의 신드롬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미국 경찰 같은 경우는 지방 경찰이지만 성범죄를 다루는 경찰들을 특히 아무나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 수사대는 별도의 채용 코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경찰이라고 하는 건 폭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폭력이 성폭력이라는 것이 자신과의 그대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철학자 니체가 얘기했듯이 폭력이 거울처럼 자기한테 스며드는 것을 그래서 경찰들은 그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관리, 감찰 이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이것이 다 구멍이 뚫린 상태인 거죠. 관리, 감찰 말씀해 주셨는데 경찰들은 이제 직업 특성상 법이나 윤리 의식이 좀 더 투철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리 감찰이 좀 부족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처참하게 이거는 반드시 이 상관들 윗상관까지도 처벌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자기의 팀원이나
그게 관리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특히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게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닌 상태. 말하자면 이게 사실은 작년에 벌어진 일이고 꾸준히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평소에 생활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되니까 이건 감찰 단계에서 윗선까지도 정확히 집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은 우리의 경찰이 그렇게까지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경사가 기동대 소속이더라고요. 기동대가 뭘 하는 조직입니까? 옛날에 전의경은 들어보셨죠? 전경의경은 들어보셨죠? 전경의경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복무하는 인원을 경찰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주지도 않고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신임 비간부급 경찰들을 의무 복무를 시킵니다. 예를 들면은 수사경과든 어떤 경과든 채용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1년에 2년을 의무 복무를 기동대 말하자면 집회 시위 막는 그런 어떤 부대 단위로 운영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그 후에 본래 채용된 걸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본래 채용된 걸로 일을 하다가 몇 년 안에 의무적으로 2년을 복무하게 되는 그런 게 기동대 근무라고 하고요. 그걸 그 부대의 이름이 기동단, 뭐 기동대. 서울에 같은 경우는 5개가 있고 뭐 부대 단위로 곳곳에 있습니다. 보니까 뭐 지난 2월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10대 여학생을 만났다고 하고요. 본인은 이제 뭐 피해 학생과 합의된 관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미성년자 성관계를 맺고 동영상까지 촬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시기에 미성년자 성관계를 맺으려고 한다고 그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이것은 그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유통시켜서 돈과 아니면 개인적인 성적인 목적인 것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통 이제 저희는 트레이더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 말하자면 뭐 무역꾼이 아니라 그걸 이제 이런 성범죄자를 FBI에서는 별도로 규정해서 할 정도로 많습니다. 유통 거래하는. 예전에는 이런 사이버 공간이 없을 때는 그냥 컬렉터라고 합니다. 수집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이버 공간에서 유통시키는 다크웹이 존재하면서 별도의 이런 범죄자 집단들을 그렇게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그런 것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이거를 찍었고 그럴 목적으로 이 미성년자를 일종의 뭐라고 하나요? 유인 아니면 어떤 걸 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으면 항상 관련 혐의를 같이 따져서 조사를 하나 보죠? 거꾸로부터 가야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통시켰어? 유통 구조는 뭐야부터 파야지 맞는 거죠. 그러면 다른 범죄들이 더 발견될 수 있겠네요. 이런 경우는 단건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단 한 사람이나 단 한 번에 찍었다는 건 사실은 이 범죄의 특성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해당 경찰관이 합의된 관계였다는 취재 진술을 했더라고요. 그건 법적인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미성년자와 합의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16세 기준으로 합의했다고 해도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지금 여고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넘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걸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의 사법부가 이 경우에 사실 대단히 그 뭐라 그러나 가해자 중심의 판결을 많이 내주기 때문에 이 범인은 잘 아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아는 겁니다. 이거 포렌식하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통 그 수사를 합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SNS를 다 뒤집니다. 다 뒤지고요? 일단 다 뒤지고 그 다음에 뭐 메일부터 기본 다 뒤진 다음에 주변 친구라든가 아니면 이 패턴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대와 옷차림하고 어떤 공간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유형의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거기서부터 쫓아갑니다. 그러면은 그 근처에서 나오는 형태의 유형의 사람들의 미성년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쫓아가죠. 여기만 쫓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찰관은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찰관 측정을 해보니까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의 만취 상태였더라고요. 이런 뉴스를 너무 많이 보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경찰들이 술 먹으면 안 되고 음주는 안 되는 거 너무 자기들이 잡는데 그런데 도망가서 불지 않으면은 이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단속하는 거 보고 놓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예. 어떤 경우는 강으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 측정 예.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그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비롯해서 음주운전 관련 사고, 이 단속하고 방지 막아야 할 경찰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이게 채용 이런 단계, 상황. 그러니까 채용 단계에서부터 걸러내는 거 하나. 예. 그 다음에 일벌백계, 그러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예. 형태에 해야 돼.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찰청장이나 많은 어떤 뭐 경찰 관련된 고위직 분들이 이런 거를 누누이 이런 일 말씀하실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계속 다짐을 하셨을 겁니다. 예. 근데 그 다짐이 무색하게 그 다음 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일벌백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 형사처벌은 처벌대로 하지만 실제로 징계가 들어가면 사실은 이 원정주의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쟤는 내가 데리고 있던 애, 쟤는 누가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징계가 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형사처벌 이전에라도 명백히 일벌백계에서 반드시 이건 처벌하겠다는 걸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의지를 우리의 고위 그 경찰 간부들이 잘 안 보이겠다는 거랑 또 하나는 이 채용할 때부터 이런 성범죄라든가 음주 문제는 분명히 지표가 있거든요. 예. 그런 단계에서부터 또 작동돼야 된다고. 예, 두 가지 사건 먼저 짚어봤는데요. 예. 경찰들의 기강회의가 도마 위에 올라오고 있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 짚어볼 사건은요. 설 연휴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어머니 살해한 이유 뭡니까? 경찰에서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그날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이 사건이 설 연휴 첫날 지난 9일 밤 그죠? 11시쯤에 일어난 사건인데 부산의 한 빌라에서 70대 할머니가 넘어져 다쳤다라는 신고가 처음에 접수됐던 거라면서요? 예, 처음에 신고되기로는 119에 접수되기로는 할머니가 넘어져갖고 다쳐갖고 이제 일단은 손자의 신고였었는데요. 실제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요즘 구조대 소방관들도 이게 넘어져서 다친 건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것이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사실은 이 상황이 다른 상황이라고 보고 수사가 된 거죠. 네, 가서 보니까 할머니 몸 곳곳에 멍자국도 있었고 그렇죠. 이게 넘어져서 생긴 상처로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경찰에서는 그렇죠. 밝혔더라고요. 왜냐하면 넘어진 상처랑 사실 뭐 구타나 이런 폭행의 상처는 전혀 다릅니다. 그 각도와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예, 집안에는 또 화장실 타일이 깨져 있는 그런 식의 이제 다툰 흔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조금 심각한 폭력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죠. 예. 사망 원인은 질식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애매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화가 나서 뭐 몸싸움 하다가 이렇게 넘어져 갖고 이렇게 일종의 사고사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질식사라고 하면은 이건 사실 의도적으로 목을 조르거나 아니면 어떤 경부 압박을 한 거 아닌가라는 추정이 되는 거죠. 신고한 손자가 처음에는 할머니가 넘어져서 다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자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자백은 어떻게 이끌립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뭐 친족이라든가 가족 살인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자백하라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오픈형 질문을 해갖고 이제 그럼 일단은 뭘 보냐면 그 아이의 몸을 먼저 봅니다. 몸을 먼저 봅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뭐 어디한테 맞거나 자기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이런 형태인 경우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폭력이 이 몸에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타인한테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손 안쪽이라든 이런 데를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 결국 자기의 얘기를 하는데 본인 얘기는 이제 잔소리 때문에 범행했다라고 하는데 진짜 이해가 됩니까? 할머니를 잔소리 때문에? 예. 근데 표면적으로 맞을 겁니다. 여기 예. 표면적이라는 거는 가족살인은 크게 나눠지는 게 네. 이제 말하자면 모티브와 인텐트가 크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모티브라는 건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겁니다. 네. 오랫동안 응어리져 왔던 어떤 겁니다. 그리고 인텐트는 지금 바로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뭔가 딱 떠오르는 어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인텐트를 얘기한 거고 근데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티브를 설명을 해야죠. 말하자면 혹시라도 그 할머니의 잔소리의 어떤 그것이 다른 어떤 뭐 요인과 유사한지 그런 것과 그래서 비교해 보면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관련 보도를 보면요, 이 손자가 경기도에 살고 있고 평소에 할머니 계신 그 부산에는 잘 들르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조금 더 밝혀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은 다른 공범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게 가게 된 이유가 어떤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는가. 예를 들면 뭐 다른 뭐 돈이라든가 금전적인 것과 연관이 되는가를 밝혀놔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이 아이와 돌아가신 분 사이에 다른 어떤 가족의 구조를 밝혀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아마 이건 거의 뭐 99% 이상 중간에 다른 가족 구조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네. 다음 사건도 보죠. 예.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비극이었는데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10일 새벽이었고요. 지금 개요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경기도 고양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를 했고 11일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자세한 정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이제 뭐 살해를 한 후에 그 자기 지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뭐 자기가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것 같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 지인이 신고를 해갖고 가서 이제 문이 잠겨 있어갖고 문을 열고 보니까 실제로는 돌아가셨고, 그 옆에 30대 남성은 범인이죠. 잠들어 있는 상태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본인이 살해한 모친 옆에 이렇게 처녀스럽게 잘 수가 있느냐라고 해갖고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이해를 못하겠어요. 공분을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 가족이 사실 탈북 가족이었더라. 탈북 가족이라면 2006년도에 이제 가족이 양친하고 저 범인이 탈북을 한 겁니다. 18년 됐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물론 당연히 구속은 됐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그 살해는 인정을 했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이전에 돌아가셨고요. 근데 지금 다른 어떤 생계를 없이 부모님이 벌어주는 걸로 그냥 교도소를 들락날락해는, 그러니까 전혀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탈북 청소년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게 별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보니까 저렇더라. 그래서 사실은 고민이 드는 거죠. 그럼 저 탈북민이 어떤 생활을 했을까? 그것이 혹시 지금 이 전속살인과 연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 남성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동기는 이제 다른 뭐 특별한 얘기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좀 약간의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앞서 얘기한 방식의 뭐 잔소리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도 왜 죽였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화목한 가족을 꾸미고 싶었는데라고만 하지 왜 죽였는지는 얘기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뭐 술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보통 저도 이제 탈북 청소년들도 수사를 해보고 또 얘기도 많이 해보고 그러는 경우에는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평소에도 폭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한 6병, 10병 이상 먹는데 정체성의 깊은 혼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전에도 출소한 지가 지금 한 달 남짓 됐던 상황이고요. 한 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한 달이 안 됐을 때였습니다. 안 된 상태였었고, 그러니까 계속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면서 정상적인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는 대부분 어머니한테 의지했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의지하는 어머니를 이렇게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는 이제 자신의 부모한테 자신의 모습을 많이 보죠. 그래서 그런 상태의 심리 구조를 설명하는데, 이걸 더 얘기하면
저 살인자를 옹호하는 것 같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예. 다양한 방식의 가족 간의 살인이나 존속 살인은 예. 우리가 보통의 살인과는 이제 중증적인 형태의 심리 구조가 있는 거고 중증적인 심리 구조가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모티브와 인텐트가 구분되는 방식이어서 보통 이제 살인을 한 후에 얘기하는 건 되게 너무 황당합니다. 예. 근데 저희들은 그런 가족 살인을 한 사람들을 조용히 불러다가 그렇군요. 사실 깊은 얘기를 많이 하면 어떻게 저런 일로 저런 짓을 하는데 실제로는 쌓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흘 동안 7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진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눈이 잦아들자 본격적인 제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상간마을은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제설에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간마을로 가는 길이 눈더미로 가로막혔습니다. 트랙터를 동원해 연신 눈을 치우지만 길을 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트랙터가 대수가 좀 적으니까 좀 행정 지원이 조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나흘째 고립된 산골 집마다 처마 아래까지 눈이 차올랐습니다.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안쪽에 어느 정도 눈이 있는지 직접 들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키가 180cm인데요. 바닥에 있는 눈과 비닐하우스 위에서 쏟아져 내린 눈이 합쳐져 제 가슴 높이까지 눈이 쌓여 있습니다. 간신히 사람 한 명 다닐 만한 좁은 통로를 뚫은 노부부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아이 힘들어요. 그래 여와 좀 누가 좀 길을 좀 쳐줬으면 좋겠어요. 이 다리 앉아 수술도 해야지 허리 수술해야지 무슨 힘으로 하겠어 내가. 상간마을 곳곳엔 운행을 포기한 채 눈 속에 파묻힌 차가 수두룩합니다. 그나마 사정이 나온 도심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한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눈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는 나무가 속출하자 눈 제거에 사다리차까지 투입됐습니다. 지붕에 수십 센티미터의 눈이 쌓이면서 119에 눈을 치워달라는 요청도 빗발쳤습니다. 비길만 내드릴게요. 이건 뭐 다치려면 답이 없네 이거. 이번 폭설로 비닐하우스 2개 동이 파손되고 7개 마을에서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제설 작업이 마무리되고 피해 조사가 본격화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부동산 호황기 아파트를 대체할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목받았던 지식산업센터가 찬밥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높은 금리를 버티지 못한 매물들이 경매에 쏟아지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금천구 가선동 인근 3년 전에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가장 접근성이 좋은 1층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말 2억 원의 경매로 나온 이 사무실은 두 차례 유찰 끝에 입찰가의 60%까지 가격이 떨어졌지만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사업하실 분들이 조금 접근성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금리도 높지 경기도 안 좋지 해서 그런 요인이 아닐까.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과 지식기반 산업 분야 사업장이 주로 입주한 건물로 과거에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습니다. 정부가 2, 3년 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내주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로 공실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무리하게 빚을 내 분양받았던 매물들이 경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매 매물로 나온 지식산업센터 물건은 688건으로 전년 대비 70% 급증했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이 높지 않자 수요는 크게 줄었고 경매 매물 10건 가운데 3건만 주인을 찾았습니다.
우선 금리 자체가 높은 데다가 이 경기 침체로 임차 수요마저 줄어들면서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물건들이 경매 시장으로 많이 유입하고 있습니다. 또 공급 과잉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한동안 경매 물건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달 기준 전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1,500여 곳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20년 4월 이후 30% 넘게 늘었습니다. 부동산 호황기 때 우후죽순 들어선 지식산업센터의 대규모 공실 대란을 막기 위해 입주 업종 확대 등 정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피해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 규제가 쉽지 않아 소비자들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비자단체와 1372 상담센터가 접수한 중국 이커머스 소비자 불만 사례입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알리익스프레스. 2022년 93건에서 1년 만에 465건으로 5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A씨도 가죽 가방을 샀다 품질 불만족으로 환불 신청을 했지만 계속 거부당하다 한 달 만에 돌려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저 같은 피해를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생 홍보했다 생각하고 넘길까 생각도 하다가도 이게 이런 식으로 저 같은 피해자가 굉장히 많아버리면 그쪽 입장에서도 그냥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구제 신청을 많이 해봐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1년 사이 이용자가 2배 넘게 늘어 현재 717만 명으로 쿠팡 11번가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피해 신고도 급증하고 있는데 관련 업계는 초저가 제품이 많은 만큼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등 계약 불이행이 49%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계약 해지 관련이 31%, 품질 불만도 18%로 나타났습니다. 반품 처리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지나치게 까다롭게 한다든지 번거롭게 하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포기를 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그 소비자 불만 처리의 과정에서 좀 가장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중국 이커머스들이 국내법을 어겨도 제재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파손하지 않으면 일주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정명령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집행을 어떻게 하시느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문제는 그걸 안 따를 경우에 실제로 외국 사업자한테 직접 집행하시느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든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 이슈라서.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고객센터 규모를 늘리고 있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한국 인력 채용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피해자들이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은 몬테네그로 법원이 미국으로 송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한국으로 가기 위해 끝까지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권 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블룸버그 통신에 질의해 우리는 이런 불법적 결정이 앞서 2건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항소 법원에서는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권도형 측은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반면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행을 요구해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20여 발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한 아파트에 미사일이 떨어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이 공격을 포함해 북한제 탄도미사일 화성 11형 20여 발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제 미사일 공격으로 민간인이 최소 24명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전쟁 가해국인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행위는 범법 행위라며 북한을 상대로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tightening up sanctions to further restrict the provision of weapons and material that can support Russia's war effort. 이번 주말에 화상으로 모이는 주요 7개국 G7 정상들도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제공을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최대 격전지 아우디 이우카를 점령한 뒤 파괴된 건물을 점검하는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건물 지하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두고 간 탄약과 의약품 등이 있었습니다. На дальность 250 метров. Это то же самое. Ни лучше, ни хуже. Ручные противотанки, гранатомет. 국제통화기금은 이처럼 탄약 부족 등으로 러시아에 밀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올해 약 56조 원의 융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포함한 다른 공여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시의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앞서 잠깐 보내드렸습니다.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에 합류한 한화 유현진 선수 모습 보내드렸었는데요. 네, 지금은 첫날 훈련 마치고요. 현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좋았었던 것 같아요. 좋았었던 것 같고, 다들 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코칭 스태프들하고 프런트들도 다 반갑게 맞아줘서 기쁜 마음으로 온 것 같아요. 오늘 장민재 선수가 공 던지는 날인데 계속 옆에서 같이 있더라고요. 좀 같이 있어줘서 좀 든든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아니, 자기 준비하려고 있었던 거고, 저 때문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공이고 공 잡아보시고 한번 와 이렇게 놀라셨던데 놀라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미국 공보다는 살짝 좀 묵직한 면이 있는 것 같고, 한국에서도 그래서 마지막쯤에는 그래도 한국 공으로 몇 번 던지고 왔었는데, 오늘도 조금 아직까지는 느끼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유니폼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를 잠깐 하시는 것 같은데 12년 전에 비해서 되게 좋아진 것 같아서 되게 가벼워졌고요. 일단 가벼워졌고 일단 편안하게 잘 늘어지는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얘기했습니다. 캠프 합류 첫날부터 불펜 피칭 소화하셨잖아요. 좀 소화하신 느낌은 어떠신지 공 던진 느낌은? 일단은 그동안 계속해서 준비해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었던 것 같고 일단은 계속해서 실내에서만 좀 훈련을 하다 보니까 좀 빨리 야외에서 하려고 오늘 오자마자 던진 것 같고 잘 던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투구수도 적지 않았고 변화구도 던졌는데 좀 오늘 스케줄대로 한 이유가 있다면? 계속해서 하던 스케줄이었고 오늘이 또 마침 불펜하는 날이었었고 그래서 오늘 도착하자마자 바로 야구장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처음 와서 해보니까 이제 한 실전 연습 경기 정도 등판하려면 얼마나 좀 더 절차가 남았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한 번 더 불펜 피칭 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라이브 BP 진행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전까지 조금 시간이 같지 않나 이런 투수가 영수까지 한 80개 정도가 풀리는 게 시간적으로 어떨까요? 시간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80개까지는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한국에서도 65개 피칭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윤희 선배 오면 물어볼 거 너무 많다고 다들 막 그러고 있는데 후배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실 생각입니다. 물어보면은 당연히 가르쳐 줄 의향이 있고요. 제가 가르쳐 준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펜 전에는 이제 선배들이 더 많았잖아요. 후배들보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야수 한 명, 투수 한 명 정도 있는데
어떤 야구장에서의 모습 말고 다른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 일단은 그래도 처음 12년 만에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서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좀 지켜볼 것 같고요. 저도 그래도 적응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까 불펜 던지고 나서 불펜 투수가 슬라이더를 던졌다고 얘기를 하던데 슬라이더를 확실히 던진 건지 아니면은 좀 다른 공인데 그렇게 표현하는 건지 좀 아, 커터 던진 건데요. 네. 제가 이상하게 던졌습니다. 올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고 싶다. 그리고 뭐 계약 기간 안에 우승도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당장 올해 좀 개인적으로는 뭐 몇 승을 하고 싶다 혹은 몇 이닝 이상 던지고 싶다 그런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있나요? 아유, 지금은 그거를 목표를 정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5일에 한 번씩, 6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마운드에서 던지는 것만 생각하면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농주 선수가 류현진 선배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다음 소식입니다. K-팝이나 K-푸드만큼은 아니지만 K-스포츠도요.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3D 카메라를 통해 간단한 동작으로 신체를 진단하면 AI가 500여 개가 넘는 동작 가운데 필요한 운동을 추천해줍니다. 임상을 통해서 근육 감소와 당뇨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확인했는데 기술이 알려져 이 회사는 최근 미국의 글로벌 기업과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저희 장비를 활용해서 시니어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동에 참여함으로 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움직임을 측정해주는 섬유 센서를 개발해 운동할 때 입는 옷과 보호대에 적용했는데 지난 1월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인 세스에서 디지털 헬스 분야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2001년 시작해 아시아 3대 스포츠 레저 산업 전시회로 자리 잡은 올해 스포엑스에는 국내 스포츠 산업을 대표하는 350여 개 회사가 참가했습니다. 우리 스포츠 기업들이 이 박람회를 통해서 많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 플랫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파리올림픽 패럴림픽 특별관이 설치돼 신규 정식 종목인 브레이킹 공연 등이 펼쳐지고 최근 인기 스포츠로 발돋움한 프로당구도 전시관을 마련해 조재호와 차유람 등 스타들을 앞세워 K당구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스포츠 산업 취업 박람회도 함께 열려 50여 개 기업과 미래의 스포츠 산업 일꾼들에게 다리를 놓았습니다. 여기 와서도 많은 양질의 자료를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취업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제 개막해 일요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엔 3만 명 정도가 찾을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8조 원이었던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 매출을 2027년까지 100조 원 규모로 키운다는 목표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최근 6년 동안 7위 이상의 성적을 올리지 못했던 롯데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스프링 캠프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명장 김태형 감독 지휘하에 형제구단 일본 지바롯데와의 합동훈련도 시작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개의 다른 롯데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한데 어우러져 몸을 풉니다. 한국의 롯데 자이언츠와 일본 지바 롯데 마린스 구단의 합동훈련입니다. 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구단주 신동빈 회장의 의지로 7년간 멈췄던 두 롯데의 합동훈련이 지난해부터 재개됐습니다. 특히 올해 지바 롯데 1군과의 합동훈련은 무려 17년 만입니다. 저도 이제 뭐 감독도 했었고 코치 때도 했었지만은 일본 팀, 1군 팀하고 연습 경기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65km 강속구 투수 사사키 로키를 상대로 롯데 선수들은 투수끼리 통하는 고민도 허물없이 물어보고 답을 얻기도 합니다. 이제 포수를 볼 때 이제 조준점이라든지 이제 왼 어깨를 쓰는 방법을 좀 그런 폼을 제스처를 취하길래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엄청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24일과 25일 두 번의 정식 교류전도 갔는데 둘째 날 경기에서는 박세웅과 사사키가 흥미로운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저는 타자랑 상대하는 거고 투수는 저희 팀 타자를 상대하는 거니까 큰 감흥은 없는 것 같아요. 한일 롯데구단은 훈련 말고도 활발하고 지속적인 인적, 물적 교류로 아시아 야구의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와 같은 교류전뿐만이 아닌 코칭 스텝에 대한 연수, 직원들 간의 그 연수를 통한 인적 교류를 통해 한일 야구단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는 두 차례 교류전 뒤 오키나와에서 훈련 중인 KBO 리그 팀들과도 5차례의 연습 경기를 더 치를 예정입니다. 최근 10년간 가을 야구 경험이 단 한 번뿐인 거인 군단이 이젠 봄에만 반짝하는 팀이라는 불명예를 벗겠다는 각오로 똘똘 뭉쳤습니다. 최근 6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던 롯데가 변신을 위한 마지막 몸 만들기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YTN 김상익입니다. 미국의 민간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민간 우주선이 달에 내린 건 세계 최초이고 미국의 우주선으로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52년 만입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간 기업의 우주선이 처음으로 달에 내렸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미국 시각 22일 오후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착륙 위치는 달의 남극에서 300km쯤 떨어진 말라포트 A 충돌구로 2026년 유인 탐사선을 보낼 착륙 후보지 13곳 가운데 하나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I know this was a nail biter, but we are on the surface and we are transmitting and welcome to the moon. 미국의 우주선이 달에 내린 것은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52년 만입니다. Today,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a half century, the U.S. has returned to the moon. 특히 민간 우주선의 달 착륙은 네 번째 도전만의 첫 성공입니다. 지난 2019년 이스라엘의 스페이스 1과 지난해 일본의 아이스페이스가 도전했지만 모두 착륙 과정에서 실패했고 지난달 미국의 또 다른 우주기업 에스트로보틱은 발사 직후 연료가 새면서 실패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지난 15일 오전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 X의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미항공우주국 나사는 2026년까지 달에 유인 탐사선을 보낸다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달에 화물과 장비를 보내는데 민간 기업의 달 착륙선을 쓰겠다는 게 이른바 클립스 프로젝트입니다. This is the company's mission. They go off and make their lander, they buy a rocket, they design their mission, they get all their communications set up. We are just a paying cargo customer, really, just as if we were shipping a parcel to somebody's house. 오디세우스는 나사의 관측 탐사 장비 6개를 싣고 갔는데 나사는 이를 수송하는 대가로 1억 1,800만 달러, 약 1,573억 원을 지불합니다. 클립스에 참여하는 14개 기업들은 성공 단계에 따라 금액을 받게 되며 나사가 지급하기로 한 총액은 2028년까지 최대 26억 달러, 약 3조 4,600억 원에 달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주먹을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폭행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서울 창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헤어진 연인인 20대 여성과 대화하던 중에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메시지를 보내서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기 수원시 망포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택시 한 대가 아파트 출입구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 공동현관 유리문이 깨졌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택시기사인 60대 여성 A씨는 갑자기 차가 앞으로 돌진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출범 이틀 만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서 달아난 여성 A씨를 추적해서 검거했습니다. A씨는 어제 낮 12시 반쯤
서울 길동에 있는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해 1,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부근을 순찰하던 기동 순찰 대원들은 무전을 듣고 금은방과 500m 떨어진 천호동 길가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경기 연천군 백학면에 있는 1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6명이 대피했고 주택과 창고를 포함해 모두 5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단독주택 옆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정오쯤에 서울 서초동에 있는 9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옥상에 있던 여성 2명이 스스로 대피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학로 소극장 학전이 다음 달 15일 폐관합니다. 학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 공연 고추장 떡볶이와 가수 33개 팀과 학전 배우들이 마련한 학전 어게인 콘서트로 그간의 여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폐관 후엔 학전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독자적 공간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략 선곡으로 지정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서울 마포구과 서울 동작구를 질문 몇 개만 받아주시죠. 질문 받아주실 수 없나요? 회의 어떻게 나와요? 짧게 5분 정도는 안 되세요? 질문 3개만 받아주시죠.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습니다. 사욕과 비리, 모함으로 얼룩진 현재의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까지 느낍니다. 일각에서는 보안 성과에 심각하게 발달하는 건 아니냐고. 저는 지금 공간이가 동작을이라는 지역구에 대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파악을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 동작을 지역구는 굉장히 험지입니다. 고가 아파트가 많고 그래서 중도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현명한 선택 이런 게 없는 지금 말하자면 무능 그 자체인 거죠. 이거 왜 이거 해보셨어요, 제가? 공천과 관련된 갈등이랄까 내홍 얘기는 민주당사 앞하고 국민의힘 당사 앞을 가보시면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학교를 다녀서 이제 평가를 받아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점수를 매겼는데 선생님 왜 저는 몇 점입니까? 그게 산수 점수 같으면 깔끔하지요. 그러나 국어 점수나 도덕 점수나 이런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 사퇴 요구도 나오는데요. 뭐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내가 적어도 4선을 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대한 애당심으로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 몸이 으스러져도 내가 무기한 단식 농성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때리잡아도 좋은데 그래서 요건은 요식 절차는 맞춰서 해야지. 특별적으로 경쟁력 약하는데 경쟁력이 10에서 20%씩 이기는 지역을 그걸 배제하면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불만하는 거라면 누가 사나이 봐도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미안한데 여기 저 마이크 좀 빼주실래요? 네. 예. 제가 얘기하는데 이게.
내륙의 비구름이 모두 물러나면서 서울은 하늘이 점차 개고 있습니다. 다만 날은 여전히 쌀쌀한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오늘보다 공기가 조금 더 차가워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6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이자 정월 대보름인 내일 내륙은 대체로 하늘빛만 다소 흐리겠습니다. 하지만 전남과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따라서 내일 저녁 보름달은 일부 중부지방에서만 구름 사이로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광주 3도, 대구는 1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6도, 대전 7도, 광주와 부산은 9도가 예상됩니다. 휴일에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제주도와 남부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에는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